2021 문화기술 R&D 전략 세미나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붕입니다. 한 해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그리고 그 끝날 듯 더욱 강렬해지는 코로나가 정말 우리한테 위기감을 계속 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엄청난 위기와 위험을 맞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전략 하나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지금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 또는 뉴노멀이라고 부르죠. 정말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성공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도대체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세 가지의 팁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속 깊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죠. 인류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가면서 거의 모든 일상이 다 바뀐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 속도가 무려 20배가량 빨라졌다고 하죠. 이 혁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 출발은 분명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그 이전에도 인터넷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사회를 바꾸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고 2010년 갤럭시 S라는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면서 무섭게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불과 10수년 만에 표준 인류가 바뀐 것이죠. 이제 인간은 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선진국 기준 80% 이상의 인류가 사용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려 98%가 이 스마트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쓰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준 인류가 달라진 겁니다. 이 표준 인류의 이름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포노는 라틴어로 스마트폰, 폰을 의미하고요. 사피엔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호모 사피엔스의 약자죠. 이제 인류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문명에 사는 그런 새로운 표준 인류가 되었고, 이 표준 인류의 변화로 인해서 이 표준 문명까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10대 기업을 한번 볼까요? 11월 30일 기준 세계 10대 기업, 애플, MS, 구글 이렇게 세 개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1, 2, 3등을 차지하고요. 4위에 있는 석유기업 아람코나 버크셔 해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도 전부 디지털 문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테슬라가 페이스북을 누르고 세계 5위까지 올라왔고요. 엔비디아라는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시가총액 거의 1,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아니, 세계 10대 기업 중에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8개인 것도 와, 엄청난 변화라고 하는데, 이제 애플, 구글, 그리고 메타, 엔비디아, MS까지 전부 5개의 메이저 기업이 2022년도에는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또 한 번 더 거대한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전략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의 기업 가치, 여러분 개개인의 가치를 올려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전 세계 투자 자본이 이들 기업이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고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은 뭐가 다른가, 이들은 어떤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DNA를 새롭게 심으셔서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기업의 가치,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올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선 이 디지털 대전환의 본질은 뭘까요? 이건 인류의 자발적 선택이 일으킨 변화라는 거죠.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소소한 일상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지구인 표준으로 보면 택시 더 이상 표준 아닙니다. 우버가 표준이죠. 호텔도요. 에어비앤비, 호텔스타캄, 폰으로 예약하는 게 표준입니다. 금융은 어떨까요? 모바일 뱅킹이 표준이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표준방송 KBS 아닙니다. 유튜브입니다. 2019년에 이미 60%의 대한민국 국민이 저녁 7시 이후에는 유튜브를 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TV는요 28%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표준이 다 바뀌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아주 급격하게 가속화됐죠. 그래서 인류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생활한다. 그리고 이 표준 인류에 맞는 새로운 문화기술,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관련된 모든 생태계에 관한 상식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폰을 열어라. 그리고 그건 서버와 앱과 여러 가지가 어떻게 연동되어서 당신한테 이 금융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 알아야 됩니다. 최근 디지털 커머스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고 관련해서 빅데이터 AI는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최근 뜨는 메타버스는 뭐고 NFT는 또 뭐고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뉴노멀 디지털 혁명의 본질입니다. 세계관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혁명이 겹쳤습니다. 바로 선진국 혁명인데요. 바로 이제는 경쟁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무언가 사업을 하려면 이제는 격이 다른 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엔요. 선진국이 만든 거 베끼면 됐어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일들이죠. 개발도상국의 일, 선진국의 제품을 베껴라. 그래서 뛰어난 전문 지식 그닥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성균관대 기계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가서 중공업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럼 뭐 SLBM을 만든다, 쉐빙선을 만든다, 난리가 나요. 이게 베낄 것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죠. 즉,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빠르게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반도체 회사에 가면요. 1나노, 3나노 공정 만들고 있고 AI 칩 설계하고 있어요. 반도체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는 반도체 회사에 왔는데 어떻게 이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도 안 써보고 왔니? 그거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카페에 20억, 30억 하거든요. 어떻게 학교가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뭐라고 했죠? 대학 등록금 동결하면서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그 시스템, 그 교육, 개도국의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낼 친구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게 자명해졌습니다. 폰은 접으라고 하고요. 이거 세계에 누구도 못 접는데 우리는 접습니다 또. 자동차 회사 갔더니요. 내연기관 배우고 갔더니 전기차에 자율주행차야. 레이저, 라이더, 레이더. 한 번도 구경도 못했고 과목에 그런 것도 없는데 거기다 인공지능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메인 잡이 됐어요. 그뿐인가요? 거의 모든 영역에 디지털 혁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보세요. 아니 이런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가는 건 그래 코딩 잘하고 디지털 잘 알아야 돼. 인정. 은행은요? 여러분 요새 은행 전부 다 점포줄이라고 난리죠. 그러니 앞으로 당신은 훌륭한 지점장이 될 제목이야.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뱅킹 잘하고 디지털 마케팅 잘하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기획 잘할 사람 뽑느라고 난리예요. 왜? 카카오뱅크가 대한민국 시총 1위 은행이 됐으니까요. 백화점은 어떨까요? 쓱닷컴에 롯데온에 디지털 인재 뽑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거기 사활을 걸어야 되고 2조, 3조 원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거 모르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잡잡기 어렵죠. 엔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이브가 두나무와 손잡고 NFT에 5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 연예 기획사 갈 거야 하는 친구 연예인들 기획하는 건 자신 있어요가 아니라 메타버스 NFT를 알아야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게임사는 또 다른가요? 최근에 불고 있는 모든 이 변화의 바람은 진짜 모든 일자리를 다 바꾸고 있죠. 디지털 혁명과 선진국 혁명이 함께 뭉쳐서 몰려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 남의 제품 베낄 수도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진입을 했고요. 이와 함께 디지털이 또 선진국 혁명이
서로 합쳐지면서 엄청난 더블 혁명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죠. 이제 개도국의 생각, 개도국의 상품 개발, 이거 다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블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바꿔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질을 잘 깨닫고 이제 그 변화의 방향을 선택해야겠죠. 자, 세 가지.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디지털 세계관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하려면요, 세상이 어떻다라는 보편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고를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통해 인류는 새로운 대륙을 만났고 거기서 엄청난 경제 그리고 문명의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전부 비즈니스 모델이요, 상상의 신대륙 속에 있습니다. 유튜브, 구글이 만든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죠. 본사 사옥과 뉴스룸, 스튜디오 어디 있죠? 없어요. 그런 거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쇼핑몰, 세계 최대의 상품을 보유한 아마존, 미국 어딜 가도 방문이 불가능하죠. 인류는요, 이걸 통해 새로운 개념으로 비즈니스를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요, 인터넷과 이 새로운 커뮤니티, 여기서 뽑아내야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해요. 와, 너희들 어떻게 그런 걸 하니? 그랬더니, 아유, 그거야 유튜브에서 보고요, 커뮤니티 가서 배우면 오픈소스 다 있어요. 이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거기서 늘 이 지식의 빨대를 꼽고 거기서 쭉쭉 빨아들여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터넷 문명, 디지털 신대륙의 특징은요, 지식을 공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이 된 것도 유학파가 아닙니다, 이들이요. 네,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 인터넷으로부터 흡수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됩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도요, 중3 때 암호화폐 관련 첫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19살,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이더리움을 출시합니다. 지금은 수조 원의 부자가 됐을 뿐 아니라 암호화폐계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죠. 이 친구도요, 한 번도 암호화폐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한테는 새로운 문명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 지식을 인터넷으로부터 흡수했던 인재들이 세상을 이미 바꿨죠. 야, 오픈소스 가지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대. 아, 진짜? 그럼 나는 백과사전을 바꿀 거야. 2003년 위키피디아가 등장합니다. 2005년 TV를 바꿀 거야. 유튜브가 등장하고요. 2008년 호텔을 바꿀 거야. 에어비앤비. 2010년 택시를 바꿀 거야. 우버가 등장했죠. 그리고 인류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또 급격하게 이 새로운 무대로 옮겨갔습니다. 코로나 이유는 어떤가요? 카카오뱅크가 나온 지 3년인데요. 2천만 명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은행들이 야, 저것 따라 표준을 바꿔야 돼. 이럴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옮겨가죠. QR코드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오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전부 이거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강제로까지 디지털 교육, 디지털 근무,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따라서 이 디지털에 근간한 그 세계관의 근간을 두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주도하는 MZ세대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우는 MZ세대는 어려서부터 인터넷으로 게임을 즐긴 세대입니다. 이 게임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세계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제일 큰 기여를 한 게 놀이들인데요. 저는 어려서 오징어 게임을 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그리고 세상에 룰이 존재하고 경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배웠죠. 그런데 제가 구슬치기로 배운 그 세계는요, 저의 동네, 골목, 끼케야 학교 정도였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세상을 배운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PC방에 가면 전 세계인을 다 만날 수 있고요. 자기가 즐기는 게임에 세계 최고 탑이 어딘지를 늘 볼 수 있습니다. TV로 중계할 뿐 아니라 프로리그를 만들죠. 그럼 그 게임을 기반으로 그럼 인터넷에서 비즈니스를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 디지털 문명을 이끈 M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온 G세대는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쓴 최초의 세대죠. 이들은 더 무섭습니다. 24시간 게임을 할 수 있고 24시간 폰을 활용하니까 그 안에서 게임하는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존재하는 나의 부캐, 아바타가 나를 대신하는 동일한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 초월, 버스, 유니버스의 약자죠. 초월적인 세계관. 나는 내가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나의 아바타가 거기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바뀌죠. 앞으로 5년 내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새로운 이 SNS가 이 새로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들어질 거다. 이게 지금 빅데이터를 하는 기업들이 내놓은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기까지 했죠. 이러면서 등장한 플랫폼들이 특히 10대와 20대에게 열광적인 선택을 받아냅니다.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의 콘서트로 유명해졌던 포트나이트나 블랙핑크가 팬 사인회를 열어서 유명해진 제페토, 무려 4,600만 명이 사인을 받아갔다고 하죠. 또 게임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와서 돈 벌어 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디자인해준 로블록스, 이미 700만 명의 개발자가 여기 가서 돈을 벌고 있고요. 제일브레이크 같은 게임은 막 50억, 60억 연수익을 이렇게 올리게 해주고 있답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인류의 새로운 대륙, 새로운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한 기회가 있습니다. 대륙이 한번 열리면요, 우리가 디지털 대륙에서 경험했듯이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기회고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해보자.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야, 내 그림을 이 갤러리나 누구 큐레이터한테 잘 보여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직접 거래할 수는 없을까? 그게 열렸죠. NFT는 등기부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할 때 이걸 누가 복제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소유란 걸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아티스트들이 엄청난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 비플이라는 작가는 이 그림을 NFT에 등록하고 팔았죠. 그랬더니 780억에 거래가 됩니다. 이건 몇몇 작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지금 NFT 갤러리에 가면 아주 싼 가격부터 정말 수억, 수십억에 이르는 작품까지 정말 많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거품도 지금 끼어 있는 게 사실이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걸 인류가 익숙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옮겨가고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거래가 활성화되자 세계 최고의 미술품 거래 센터인 이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메타버스에 공식적으로 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NFT로 등록하고 이더리움으로 거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죠. 여러분, 이 회사 입장을 볼까요? 없던 매출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게 미래 기대치를 올리는 당연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할까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세계 5대 기업이 투자를 했고요.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MS는 자기네들의 인터페이스 앞으로 전부 메타버스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천조 기업에 육박하고요. 세계 최고의 명품 회사인 루이비통도 메타버스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만든 명품 백을 NFT에 등록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고품 거래는요, 이 NFT가 존재하지 않으면 팔 수 없는 시대까지 만들겠다는 것이죠.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활성화됩니다. 왜 방시혁 대표는 NFT에 5천억을 투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제페토에 내 집을 지어놨습니다. 거기다가 멋진 그림을 걸어놓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만약 그게 지민의 희귀한 사진이라면 결국 엄청난 세계적 팬덤을 가진 BTS는 이 팬덤을 기반으로 정말 많은 디지털 아이템을 직접 고객한테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요, 지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다 그림 그리죠.
여러분 이거 광고회사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무려 팬들이 한 10억 원을 모아서 그걸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만들고 전부 일이 들어오세요. 여기서 함께 즐거워합시다. 직접 거래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미래 가치는요. 그래서 100배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하든 이 새로운 인류의 생활 공간, 메타버스는 꼭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피부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유튜브가 정말 될까? 넷플릭스가 그렇게 뜨겠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직접 체험하고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실패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쓰이고 NFT는 어떻게 쓰이고 새로운 거래 방식은 뭔지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또는 플랫폼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나의 강점 기술은 무엇인지도 계속 체크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인류의 생활 공간에서 미래의 기회를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깊숙이 이 인터넷 문명에서 지식을 흡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표준입니다. 보도 참고 자료. 대한민국 국민 80%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했을 때의 표준이죠. 아무도 이거를 안 바꾸려고 합니다. 왜? 이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래서 정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반면 어느 청년이요. 이동현이라는 대학생이 이걸로 어떻게 알아? 나 오늘 강남역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강남역에 친구 만나는 그 장소에 과연 확진자가 나왔을까? 확진자 처음 나왔을 때 초기에 정말 저런 서비스 필요했죠. 그래서 강남역 카페 이름만 치면 그 근처에 확진자가 또르륵 뜨는 이런 코로나 맵을 만듭니다. 얼마나 걸렸어? 이틀 걸렸대요. 누가 메르스 때 만들었던 오픈소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 어느 인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바꿀 거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하는 기업과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말 인류가 좋아할 것을 만들어낸 기업. 이미 데이터로 드러났죠. 수천만 명이 저 서비스를 이 코로나 확산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메타버스에 NFT에 이런 거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지식을 흡수해서 가는 것에서 재미를 느꼈기 때문이죠. 새로운 문명은 이런 기업, 이런 인재가 바꿔갑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다 바뀌고 있죠. 교육도 바뀌고 있고요. 메시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디지털로 전환해라. 심지어 자영업자도 식당은 당연히 오프라인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포장 메뉴도 개발하고 밀키트도 개발해서 이 디지털 시대에 준비했던 기업은 어떨까요? 코로나가 와도 타격이 덜합니다. 오히려 매출을 많이 올린 기업도 탄생하죠. 반면 난 절대 안 바꿀 거야 했던 기업들은 다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표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식당을 늘 하던 사람이면 돈이 들더라도 가게 내고 설비하고 인테리어하고 비용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왜? 그게 표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어떤 청년이 최근에 식품 하나를 냈더니 1억 원어치 이상을 선판매를 했다고 하죠. 또 공유 주방을 생각합니다. 제가 수원에 알아봤더니 공유 주방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방 설비는 다 있으니까 투자가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포장 메뉴를 개발하고요. 열심히 SNS 마케팅, 디지털 커머스 이런 시스템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 걸로 체화합니다. 성공할 확률은요. 둘 다 똑같습니다. 성공은 누가 결정하죠? 요새는 소비자입니다. 별점이 바로 그 식당의 성패를 결정하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식당이 100개가 문을 열어서 5년 안에 문 닫는 곳이 92곳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공식 발표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어쩌면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500에서 1000만 원을 갖고 시작하는 기업과 5천에서 1억 가지고 시작하는 기업, 과연 어느 쪽이 생존의 확률이 높고 성공의 확률이 높을까요? 새로운 표준을 전환하자는 것은 바로 생존의 확률이 높은 쪽으로 옮겨가자는 사피엔스 특유의 DNA를 반영하자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한테 깜짝 놀랍니다. 와, 기계과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요, 기계과 학생이 혼자 독자 개발합니다. 지도교수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어떤 수업을 듣지도 않고요. 알파고의 오픈소스를 갖다가 어디 수정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커뮤니티와 또 지인들과 협력을 얻어서 다 찾아내고 결국 바꾸더라고요. 이 청년은 기계과를 다니면서도 코딩이 좋아. 그러면서 학부 다닐 때 파이썬을 연구한 친구예요. 지금 이 친구는요,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평가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짰고요. 지금은 의대 선생님들하고 폐기종을 진단하고 심근경색 진단하는 의료진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인재, 제가 원하는 기업의 전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실력도 상상력도 거기서 키우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바꿔야 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꾸는 건 분명한데 어떤 실력을 키워야 할까요? 실력의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팬덤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왜? 소비자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요, 대기업이 제품 개발하고 광고 왕창 때리면 그냥 팔려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자본과 방송이라는 거의 거대한 레거시, 거대한 시스템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디지털 혁명 시대, 이게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왕이 되었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BTS입니다. 어떻게 미국 가서 1등을 할까요? 바로 아미의 힘이죠. 여러분도 아미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BTS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돈 없는 빅히트 소속이었죠. 방송에도 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소셜 네트워크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4년 만에 미국 가서 1등하고 지금은 비틀스의 기록을 깨는 신화를 만들어내요. BTS의 팬덤, 아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끊임없이 그들한테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친구로서 말이죠. 여러분, 이 탈중앙화 현상, 소비자가 왕이 된 현상은 전 산업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도요. 지상파 방송은 힘을 잃은 반면 파워 유튜버들이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갖게 되었죠. 이들은 누가 만들어줄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소비자의 손끝이 만들어낸 권력이라는 겁니다. KBS가 왜 어려워지고 있을까? 그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보람이 사건이죠. 6살 꼬마 유튜버가 한 달에 30억씩 돈을 벌어서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랬더니 야, 애파라 돈 번다, 학대 방송한다,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난리가 났었어요. 맞습니다. 제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 아니, KBS가 망하는데 왜 보람이는 100억을 벌 수 있었지? 여러분, 이제 거의 모든 현상에서 이런 이면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야, 메타버스에 그런 거 다 도박이래. 코인은 다 도박이래. 아니, 도박인데 왜 누구는 돈을 벌지? 주목하셔야 될 건 인류 선택의 변화라는 거죠. 데이터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KBS TV 유치원의 시청률은 0.1%. 애국가 시청률이 2%라니까 저건 안 본다는 거죠. 그럼 누가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차 퇴화되고 망하는 거죠. 반면 올해 초까지 보람이의 보람튜브의 구독자 수는 2,730만. 대한민국 아기가 1년에 30만이 안 태어납니다. 그런데 2,730만. 전 세계적인 키즈 방송 플랫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저 구독자 수는요, 세계 1위 미국의 라이언의 10만 모자란 구독자였습니다. 라이언의 작년 수입은 유튜브에서 339억, 광고비 300억, 그래서 약 630억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걸 우린 날려버린 거죠. 왜? 데이터를 보려는 습관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 실제로 보람 튜브의 채널 중에서 보람이가 아빠 몰래 뽀로로 떡볶이 먹는 보람이라는 걸 찍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5억 7천만 회입니다. 아니, 그럼 그 뽀로로 떡볶이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출의 기회와 얼마나 많은 사업의 기회를 가졌을까요? 또 그런 데이터를 확인한다면 방송을 이용한 광고 산업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말하자면 청년들이 새롭게 펼칠 글로벌한 시장의 일자리, 광고의 플랫폼을 우리가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해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 주위에는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이미 기존의 산업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는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광고 산업, TV, 신문, 라디오, 잡지 할 것 없이 다 줍니다. 아니, 1년에 15%씩
시장이 떨어지는데 누가 살아남을까요? 반면 PC와 모바일의 광고비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PC와 모바일 광고 뭘까요? 여러분, 구찌, 나이키 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지금 제페토라는 플랫폼,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에 자기 샌드박스, 자기의 가게를 만드는 거 정신이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소비자, MZ세대를 사로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니 그런 광고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인력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지금 부인하는 광고에도 보면요. 메타버스 경험자, 로블록스 뭐 플랫폼 만들어 보신 분, 이런 사람을 찾는 광고로 가득가득합니다. 문명의 축이 대전환을 만난 것이죠. 팬덤을 만들어 성공한 기업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 동대문에 가게를 냈어요. 생산은 거기서 하지만 판매는 디지털 신대륙에서. 그랬더니 여러분 딱 13년 만에 6천억에 매각을 합니다. 로레알이 샀죠. 그 잘 따지는 대기업이 이건 사도 돼. 여러분 남양유업 매각 가격이 3,100억인데 우리가 그렇게 대기업이라고 그러는데 팬덤 하나로 청년이 만든 기업이 6천억에 팔리는 시대가 왔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신대륙의 매력이라는 거죠. 제조하시던 AHC 이 사장님도요. 야, 이거 중국에서는 브랜딩 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이 화장품으로 브랜딩을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그 기록을 깨고 3조 4천억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GP클럽 김정웅 대표님은요. 아예 대학을 안 가신 분이에요. 야, 나는 장사가 너무 좋아. 용산 전자상가에서 비디오 게임 유통하다가 소셜 커머스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두고 1조 5천억 기업의 단일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자 30의 이름을 올리죠. 닥터자르트 이진욱 대표님 원래 건축하신 분이에요. 건축 일하다가 늦깎이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팬덤 해볼 만하다. 그리고 미국 가서 대성공을 거두고 에스티로드에 이걸 2조에 판매했습니다. 무신사 조만호 대표님 고3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요. 프리첼의 동호회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 이름이 무신사죠.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그리고는 거기서 덕후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야 이거 플랫폼화해도 되겠다. 이거 거래처 만들어도 되겠다. 이래서 2조 5천억 기업으로 키웁니다. 이 모든 기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공부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었고요. 둘째, 이 IT, 테크놀로지나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없던 분이에요. 전공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다? 디지털 신대륙에서 팬덤만 만들면 거기 기회가 있다. 믿은 것이죠. 그래서 생산부터 또 서비스 에리까지 전부 다 이 디지털 신대륙에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연대해서 이 미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팬덤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 여기 문화기술의 바로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막걸리도 그렇습니다. 이 김기환 대표는요. 망해가던 자기 아빠 회사를요. 정말 200억 매출의 거대 막걸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방법이 뭐였냐? 바로 이 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2030 세대가 좋아하는 막걸리는 어떤 걸까? 그리고 열심히 테스팅을 했더니 6도의 시큼한 맛이야. 어른들이 말한 것과 달리 젊은 친구들은 5도의 달달한 맛. 그런 막걸리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팬덤을 만든 비결이 있죠. 그게 뭐냐? 디테일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걸리 마셨는데요. 어우 이거 맛이 너무 좋은데 딱 봤더니 포장이 할배야. 막 국물이 줄줄 새. 그럼 추천 안 하겠죠. CEO의 디테일, 그거에 대한 집착이 팬덤을 만드는 겁니다. 디자인도 바꾸고요. 머티리얼도 고민하고요. 뚜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하게 하는 게 팬덤을 만들더라는 거죠.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경험을 제공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팬덤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숨쉬어야 된다? 소비자의 심장을 울리는 그런 요소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CEO의 집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집착이냐? 조금도 놓치지 않고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컨텐츠의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팬덤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상에. 여러분 아기상어가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경쟁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디즈니입니다. 캐릭터 산업이니까요. 그 사이 2016년 업로드된 이후 엄청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엘사도 나왔고 겨울왕국도 나왔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나는 베이비샥.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누른 거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콘텐츠의 저는 잠재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사건은 계속될 겁니다. 왜? 데이터가 확인해 주죠. 사실 저 베이비샤크가 가장 먼저 뜬 곳은 인도네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2억 4천만 명의 이 인도네시아 인구 중에서 85%가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제 동남아에는요, 대한민국 콘텐츠에 대한 거대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성장한 게 바로 이 웹툰 플랫폼이죠. 옛날에 대한민국 만화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몇 유명한 작가들은 참 좋은 시절이었지만 나머지 작가들은요, 도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글로벌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이게 웹툰이라는 디지털 문명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나 보십시오. 옛날에는 작가가 되려면 유명 화가 밑에 가가지고 10년 밑그림 그려야 너 그래 한번 데뷔해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웹툰이 되니까 룰이 바뀝니다. 다 필요 없고요. 조회수 1등이 1등입니다. 여러분 작가 해보고 싶으면 등록해서 그림 올리세요. 와, 그랬더니요, 어마어마한 팬덤들이 정말 다양한 장르별로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검증된 이 작가들의 작품은요, 아시아에서 엄청난 팬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로 입증이 되니까 콜라보가 일어나죠. 문화 콘텐츠는 콜라보가 일어나기 정말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기업 넷플릭스가 야, 이렇게 데이터가 좋은데 당연히 드라마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 여신강님이 히트를 치더니 와, 올해는 DP가 넷플릭스 3위, 그리고 곧이어 지옥이 넷플릭스 1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웹툰의 생태계가 결국 거대한 드라마 그리고 대한민국 콘텐츠의 팬덤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출발이 웹툰이었는데 이제는 드라마까지 정말 거대한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며 이 디지털 신대륙의 형성 중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팬덤을 갖고 있는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 한 20억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남아의 인구 비율은요, 특히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심지어는 중국까지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요, 여기는 젊은 층들이 많죠. 대한민국의 e스포츠며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에서 컨텐츠의 팬덤은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죠. 바로 소프트 파워, 대한민국 세계 2위가 됐습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나오기 전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1위를 차지하게 된 거는요, 아무리 분석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가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한다는데, 자막도 싫어한다는데, 한국 사람이 나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압도적인 1위를 하죠. 그만큼 강력한 팬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뚫어야 될 시장의 바로 근간, 베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를 사랑하면요, 먹을 걸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비고의 만두, 한글 이름으로 붙인 이 상품이 1조 300억 원치가 팔렸고요. 라면 수출이 40%가 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스타들이 슈퍼푸드, 한국에서 온 슈퍼푸드 그러면서 뭘 먹이는 줄 아세요? 자기 애들한테 막 김을 먹여요. 이 문화적 팬덤을 잘 이용해서 다양한 테크로 연결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이 좋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팬덤은 고객의 심장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심장이 울릴 때, 그러려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이테크야 되게 신기해가 아니라 진짜 이건 정말 좋은 경험이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 면에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디지털 커머스와 생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팬덤을 만드는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디테일에 대한 집착으로 팬덤을 창조하라. 이게 디지털 신대륙에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목표죠. 마지막은요, 기초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디지털 문명 시대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초에 휴머니티를 가득 채워야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휴머니티와,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갖고 있고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업이 되었던 상품이 되었건 휴머니티와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겠죠. 애플 보세요. 별다른 광고도 하지 않고 엄청난 팬덤을 계속 가져가죠. 그래서 이 기업이 무려 3,200조 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최근 세계 5위가 된 테슬라. 와, 차도 몇 대 못 팔고 흑자도 안 나는데 왜 저렇게 될까요? 중고차 가격이 대한민국에서 더 높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테슬라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TV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팝니다. 뭐냐? 팬덤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마음을 사는 기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테슬라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아니 단차도 못 맞추냐, 너희는 조립도 못하니, 그런데도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감이 자본이다. 이해령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질이 아니라 소비자와 공감하는 사람이 거대한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거대한 성공도 거둘 수 있다. 그럼 공감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바로 휴머니티죠. 최근에 좋은 인성은 최고의 자산이다. 피자집 사장님이 좋은 일 한번 했더니 전 시민이 일어나서 돈줄 내러 가자고 합니다. 이만큼 휴머니티를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컨텐츠 파워의 힘은 어디 있는 걸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수천 년간 쌓였던 휴머니티와 인문학의 예술의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 콘텐츠가 전 세계 인류하고 공감대가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단어로도 입증이 되는데요. 인간의 감정에 대한 단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꿀꿀하다, 찜찜하다, 찝찝하다, 꺼림칙하다, 껄쩍지근하다 정말 많죠. 번역도 안 됩니다. 욕도 많아요. 그만큼 마음으로 괴롭히는 것도 즐겨왔다는 거죠. 마음에 대한 관심이 세계에서 제일 많으니까 따뜻하게 배려하고 그 갈등의 고를 드라마로 표현하고 이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이 휴머니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기술에 더하면 어떨까요? 아니 왜 삼성은 반도체도 있고 폰을 접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라면 다 가져가는데 왜 미래 기대치가 483조지? 아니 애플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반도체도 없잖아요. 생산도 안 해요. 그런데 3,000조가 어떻게 넘은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음을 사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기술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세계 최고로 가져왔어. 그런데 여기다 이제 뭘 더할 차례다? 바로 팬덤을 더할 차례죠.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프레젠테이션 기억하시죠?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의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하더라. 그럼 팬덤은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기술이 여러분이 정말 목표하는 고객의 심장을 노래하게 할 수 있느냐. 스티브 잡스는요.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혼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그의 일생을 엮은 일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집착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 집어 던지고 핍박하고 사람들에게서 다 싫어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목표했던 목표치가 뭐였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거야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느낌적인 느낌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한 기준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애매모호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준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좋은 작품도 많이 보고요. 좋은 예술품도 많이 감상하셔야 됩니다. 인류는 왜 근원적으로 이런 걸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걸 찾기 위한 노력도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준이 없다면, 인간의 심장을 노래하게 할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의 심장을 노래하게 할 상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걸 키우셔야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애플이 CPU를 디자인합니다. 아니 왜 얘들이 고객의 경험을 더 낫게 하려고 말이죠.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트렌드가 됩니다. 파운드리 산업이 왜 떴죠? 애플, 테슬라, 구글, MS, 페이스북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도 우리 고객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CPU를 만들 거야. 이거 설계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인텔, AMD 이런 데서 보면 얘들이 왜 CPU를 만들지?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려고. 그뿐이 아닙니다. 애플의 최근 행보를 볼까요? 올해 가장 크게 투자했다는 전략 사업이 뭔지 아세요? 1,100억을 디트로이트에 내서 흑인들을 위한, 유색인종을 위한 IT 스쿨을 만든대요. 아니 왜 그런 거를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지? 애플카 이런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조사해 봤더니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강력한 문제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유색인종들은 이 IT 교육을 어릴 때부터 못 받으니까 결국 더 비난한 그런 세대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100억을 쓰겠다. 여러분 1,100억을 TV 광고비에 쏟아갖고 나 이번 상품 한번 대차게 팔아보겠습니다 하는 기업하고 이런 인류의 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CEO가 직접 나와서 중대 발표라고 하면서 1,100억을 쓰는 기업하고 어디에 더 끌리시나요? 어디에 궁극적 팬덤이 더 유지가 될까요? 이게 바로 최근에 뜨는 ESG 경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ESG 항목 맞춰갖고 그거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한테는 팬덤이 생길 수가 없으니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이 사회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된 소비자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가득 여러분의 법인이건 여러분의 기술이건 휴머니티와 진정성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관은 디지털로 바꾸고요. 실력은 진짜 인간이 좋아하는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게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시고요. 기초에는 휴머니티와 진정성을 가득 채운다면 이게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문화기술의 리셋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여러분 US 뉴스에서 발표한 세계 8대 강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8위인데요. 1위부터 7위까지가 어떻게 선진국이 된 나라냐? 바로 식민지의 빨대를 꼽고 성공해서 강대국이 된 나라들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거죠. 35년간 식민지의 빨대를 꼽혀갖고요. 진짜 쪽쪽 빨렸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살더니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개발도상국 200개의 나라가 그거 해보려고 그렇게 지난 100년간 했었는데 우리만 성공했어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보다 나은 환경, 더 나은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로 꿋꿋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아니 그 기적을 만든 저력이 있는데 이까지 혁명을 못 이길까요?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컨텐츠 문화기술은요. 이 거대한 팬덤이 있으니까 더 잘 나가겠죠. 세계인의 심장을 울려라 이미 했어요. 유튜브 조회수 1위, 빌보드 싱글 차트 올해만 11주 1위 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지옥 이 모든 팬덤이 이미 현실이 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들 한번 볼까요? 국가적으로요. 야, 애니메이션 키워줘야 돼. 대중가수 키워줘야 돼. 드라마 제작 키워줘야 돼. 우리 이렇게 안 살아왔습니다. 개방 빨리 하고 정말 철저한 글로벌 경쟁에 그냥 시달렸죠. 그랬더니 세계 1등이 됩니다. 여러분 문화기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앞으로 이 거대한 컨텐츠의 팬덤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기술 R&D가 일어나서 세계인의 심장을 흔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쏟아져 나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기적을 이뤄낸 저력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험난한 1년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 문장 앞에 달리는 단어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죠. 여러분 하필이면을 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쓰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하필이면이 해결해 준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죠. 하필이면 내가 태어나니까 식민지야. 하필이면 내가 태어났더니 6.25가 터졌어. 하필이면 내가 태어났을 때 IMF야. 하필이면 내가 태어났을 때 코로나야. 이런 것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단어를 바꾸시면 어떨까요? 2022년 계획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해볼 거야. 이때 여러분의 저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든 저력이 있다면
결코 이 혁명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술 위에 인류의 팬덤을 얹어서 멋진 문화기술 기업, 문화기술 강국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화기술을 사랑하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세계관과 미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태도에 대해 감명 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재봉 교수님께도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거론되긴 하지만 문화기술을 이끌어갈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세대가 문화기술 분야를 이끌어가려면 늘 빠르게 변하는 표준 문명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관찰해야 할까요? 사람들이요, 그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러죠.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건 생각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흡수해서 생각을 통해 편집을 하는 게 우리가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데 책보다 더 빠른 게 영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 NFT라는 세계, 새로운 세계의 변화를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뭔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러면서 이 새로운 세계의 변화와 튜닝을 한다 그러죠. 밀접하게 같이 가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 MZ세대의 그 학습 방법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문화기술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기술은 굉장히 융합적이고 매우 창조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이 이 창조적인 그 생각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 그리고 피부로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게 MZ세대가 앞으로 문화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